조선 최고의 실학자죠. 정약용의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약용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시골로 가버리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서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서울이라는 곳에 가치에 집중을 한 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명 세계에서 떠나지 마라. 문명, 한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국은 문명이 발달되어 아무리 외진 시골이나 먼 변두리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 사대문에서 몇십 리만 떨어져도 아득한 태고적처럼 원시 사회이다. 하물며 멀고 먼 시골은 어떠하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1801년에 신유박해로 유배돼서 강진의 초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서울에 살면서 앞서가는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말라. 지금 내가 죄인이 돼서 아직은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한양에서 십리 안에 살게 하겠다 라고 두 아들들에게 편지를 전했고요. 정약용이 원래 한양에서 살고 있다가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그냥 유배돼서 그곳에서 안빈낙도 하면서 생을 마감했겠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한양의 가치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요. 기회와 권력을 잡으려면 한양에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한테도 절대 한양을 벗어나지 말라고 한 거고, 나 때문에 비록 시골로 내려와 있지만 다시 어떻게든 노력해서 서울로 진입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피첩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이 뿌리를 내려라. 힘들다면 그 근교라도 붙들어서 집 한 채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살고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한번 밀려나면 갈 수가 없고 도저히 한양으로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근처라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경세유표에서는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토지를 단순한 부동산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고 국가경제와 백성의 생계의 기초로 인식했거든요. 그러면서 토지 소유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요. 광대한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세금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일부 양반과 권력층이, 그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무거운 세부담을 짊어진 채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토지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적정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 토지세는 농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토지 문서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서 분쟁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0 후반년대에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죠,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무기명으로 투기가 엄청 일어났었거든요.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불법 투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요. 그런데 정약용은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토지가 누구 건지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세금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세유표에서는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한양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냐 안 하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양의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거주와 생계의 근간이 된다라는 깨달음을 일찍이 얻게 된 거죠. 그 다음 목민심서에서는 한양의 모든 권력이 중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중앙 관료, 국고, 정치 결정권이 모두 한양에 몰려 있어서 지방은 단순한 행정 말단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관리들이 지방 근무를 단지 중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을 했고 명성 쌓기나 착복의 기회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에 있는 권세가들은 지방 관리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넣고 권력은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고, 세금, 곡물, 인력 등이 지방에서 중앙으로만 흘러가니까 지방은 점점 가난해지고 피폐해지는 구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회와 권력이 한양으로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직접 본인이 체감하면서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한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양 중심으로 이뤄지는 권력 구조를 비판한 거기도 한데, 이런 현실이 있으니 지방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든 한양에 붙어 있어라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도 한양에 붙어 있으라고 한 거고, 그러니 정치 권력과 관직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양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모든 권력과 기회가 모여 있으니 그들을 잡으려면 한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유당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양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벼슬길도 끊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중앙 관직은 대부분 한양 기반에 있고 지방에서는 단순히 인사권이나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긴다고 합니다. 유학자, 지식인, 관료, 상인 등 사회의 핵심 인적 네트워크가 서울에만, 그러니까 한양에만 집중됐다고 하고요. 배움도 끊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성균관에서 학문적 담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이런 교육의 기회도 없어지는 거고요. 세상도 끊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새로운 정보나 문화, 시대 흐름이 한양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고립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양을 떠난다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충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조선사회와 시대적 배경을 관통한 거죠. 그런 권력 구조나 기회 접근성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양에 붙어있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관직, 인맥, 정보, 출세, 이런 모든 기회가 한양에 있어야지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라 가지고 한양을 떠나면 고생한다라는 거고요. 자, 한양을 떠나면 벼슬길도 끊기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긴다. 배움도 끊기고 세상도 끊긴다. 그러니까 결코 한양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여유당전서에는 이야기를 담겨 있고요. 한양을 떠나는 순간부터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회와 권력, 정보들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약용이 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한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이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단순히 입지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한양에 있어야지만 성장 기회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을 단순히 거주지로서 본 게 아니라 기회, 네트워크, 교육, 상업, 자산의 집합체로 여긴 것이죠. 이런 모든 기회가 한양에 집중되어 있고, 인적 네트워크, 유학자,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다 성균관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교육 기회들도 한양에 집중되어 있고, 상업도 한양에서 발전되어 있죠. 교역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한양의 토지와 집값은 이때도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한양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였고, 한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정약용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의 입지적 가치를 이야기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약용이 우리한테 한양의 가치를 알려주었듯 우리도 서울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입지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입지라는 거죠. 자, 존 제이콥 에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 초에 뉴욕 최대, 그리고 미국 역사상 첫 부동산 갑부거든요.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했냐면, 맨해튼, 이때 당시에는 뉴욕이 막 발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맨해튼의 미래 가치를 보고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토지를 산 적이 없다. 뉴욕을 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뉴욕에 있는 토지, 땅을 산 게 아니고 그 뉴욕이라는 가치가,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가 앞으로 이렇게 상승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도시의 입지적 가치를 산 거지 단순히 땅을 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사람 부동산 갑부 됐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뉴욕이 전세계 집값 1등인데 그때부터 이미 알아본 거죠. 지금이야 저희는 뉴욕이 그렇게 발전돼 있고 막 고층 빌딩도 엄청 많고 상업, 교역의 중심지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부동산 입지적 가치가 좋다라는 거를 알고 투자할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가치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거니까 부동산 보는 안목이 대단했던 거죠. 지금처럼 정답이 다 나와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튼 입지적 가치를 이야기를 했고요. 벤 말로우, 이 사람은 미국 플로리다 기반의 대형 부동산 투자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격보다 위치가 먼저다. 그러니까 결국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입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 그만한 가격,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높은 가격대를 지불하여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비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지가 먼저지. 다음은 리차드 기요사키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분의 형이고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고민하라. 정말 맞는 얘기예요. 부동산은요, 건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근데 건물은 언젠간 감가가 이뤄지거든요. 아니, 사는 즉시 이뤄집니다. 그러면서 건물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왜 비싸냐면 건물이 신축이어서 비싼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의 가치가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신축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은 허름하더라도 이 땅 어디에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땅을 먼저 갖고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고민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샘젤, 상업용 부동산의 거부인데, 입지는 시장 사이클보다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이 매년 이렇게 막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점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장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입지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면 이 시장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입지가 좋지 않은 것들은 막 이 변동폭이 엄청나게 이렇게 큰데, 입지가 좋으면 이 변동폭이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가 이 시장 사이클을 이긴다라는 것이니 입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니까 입지적 가치를 상당히 분석을 잘했을 거거든요. 실제로 데이터 중심의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계적 투자자들의 입지의 중요성, 그리고 조선시대 최대의 실학자, 최고의 실학자인 정약용의 한양을 벗어나지 말라는 조언을 소개해드렸고요. 절대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